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18편 장보고 청해진 대사가 되다. 장보고와 정려는 당나라의 군대에 입대하여 산동반도 일원의 이사도 세력을 정벌하는 전쟁에 참여하였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두 사람 모두 무령군 소장으로 진급하였다. 그 전쟁이 끝난 뒤 장보고는 일단 군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시간 말미에 방송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보고의 그 다음 행적입니다. 군복을 벗자마자 신라로 귀국하였다고 보기에는 여러 정황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포대 강복룡 교수의 얘기입니다. 828년에 그 장보고가 귀국해서 흥덕왕을 만나고 흥덕왕이 청해진 건설을 바로 허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해진 대사라고 하는 굉장히 파격적인 직함까지 줬던 것으로 보아서 뭔가 이 장보고가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흥덕왕에게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장보고가 그만한 하나의 국제적 명망가로 그때 이 동아시아 세계에 알려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귀국하기 전에 이미 그 제당 시절에 장보고는 하나의 그 무역 활동에 종사했던 대표적인 하나의 거상이었고 신라에까지 알려졌을 가능성이 크죠.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당시 당나라 군대에서의 소장 혹은 무령군 소장이라는 계급은 당나라 군사 계급 체계로 볼 때 중하위 직급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해서 내가 이래봬도 당나라에서 서주 무령군의 소장을 지낸 사람이요. 긴히 청에 올릴 말이 있으니 대왕마마를 아련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오. 이렇게 해봤자 궁궐문지기에게 쫓겨나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바꿔 말해서 장보고가 귀국하자 흥덕왕이 흔쾌하게 군사를 10,000명이나 내어주고 청해진을 설치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은 그가 귀국하기 이전부터 이미 산동반대에서의 장보고의 활약상이 신라 왕실에까지 전해질 만큼 그의 명성이 자자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장보고가 무령군을 그만두고 나와서 신라로 귀국하기까지의 기간에 당나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입증할 만한 문헌 사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강종훈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장보고가 사실은 이 무령군을 나오고 난 다음에 중국에 계속 머물면서 이제 다른 활동을 했을 걸로 보는데 그게 이제 뭐였겠느냐가 이제 그동안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장보고가 나중에 청해진의 군진을 개설하고 해적을 소탕하긴 했지만 실제로 장보고가 활약했던 분야는 국제무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국제무역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청해진 개설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게 아니고 장보고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뭔가 이런 무역과 관련된 상업행위에 가담해서 뭔가 좀 세력을 이루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장보고는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하기 이전 당나라에 있을 때부터 이미 산동반도를 거점으로 한 무역업에 뛰어들어서 일대에서 그 명성을 알아주는 거상으로 활약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이미 제당 신라인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활발한 무역 활동을 했으면 물론 상당한 재력을 쌓았을 것으로 추측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일본 승려 앤닌의 입당 구법 순례 행기에 등장하는 산동반도의 신라인 사찰 법화원이 그것입니다. 이 절을 장보고가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당 구법 순례 행기의 서기 839년 6월 7일자 일기문 중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적산은 순전히 바위로 되어 있으며 매우 높았다. 이곳은 문등현 청령항 적산촌이다. 산속에 절이 있는데 그 이름은 적산법화원이다. 이는 장보고가 처음 세운 절이다. 장보고는 이곳에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양식을 충당할 수 있었다. 그 토지에서는 1년에 500섬의 쌀을 소출했다. 지금은 신라의 통역관과 임대사 그리고 왕운 등이 이곳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물론 일본 승려 앤닌이 산동반도로 건너가서
장보고가 세운 적산 법화원을 둘러보고 기행문을 기록한 것은 장보고가 이미 신라로 돌아와서 청해진을 설치한 이후입니다.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하기 이전에 적산에 법화원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강봉용, 강종원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그 대규모의 그 법화원을 산동반도에 적산이라고 하는 이제 붉은 색깔이 나는 산이 있거든요. 이 적산에다가 세운 연유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제당 신라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서로 정보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그런 협조 체제를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으로 장보고가 이제 세웠을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적산법화원의 창건을 장보고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당 신라인들을 한번 결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장보고의 어떤 그런 구상과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만듭니다. 근데 이 절을 만들 때 장보고가 토지를 기증한 것이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장보고 입장에서는 중국에 머물 때부터 이미 상당한 재력가로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신라의 해안을 해적들이 지금 위태롭게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무역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을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돌아가서 군진을 개설한 다음에 해적들을 소통하고 무역의 주도권을 이제 쥐면 더 큰 세력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이런 판단을 하고 아마 귀국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면 장보고가 세웠다는 신라인의 사찰인 법화원의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입당구법순례행기 서기 840년 1월 15일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죠. 오늘은 적산원의 법화회를 마치는 날이다. 법회에 모인 사람이 어제는 210명이었고 오늘은 200명이었는데 부처님에 대한 기도를 끝낸 뒤에 거기 모인 대중들에게 보살계를 주었다. 적산 법화원에 상주하는 승려와 삼위승의 이름은 담표, 영현, 성림, 지진, 월범, 돈증, 명신, 해각, 수회. 몇 차례로 나누어서 법회를 여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번 법회를 할 때 200명에서 250명이 모이고 상주하는 승려들의 수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서 그곳 신라촌의 신라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참여했던 규모가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장보고는 왜 하필 적산이라는 곳에다 법화원이라는 절을 세웠을까요? 적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산동반도 동쪽 끝에 있는데요. 이곳은 이 신라로 건너가는 당나라의 출발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해를 건너올 때 이 적산 지역을 출발해서 가로질러 오면은 대체로 이제 당성진, 당항성 일대까지 좀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다로 나가는 첫 번째 출발지가 되기 때문에 이곳은 그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다가 굉장히 험한 길이기 때문에 뭔가 안전을 위해서 부처님에게 그 안전을 기원하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비단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종교적인 장소이기도 했지만 산동반도 일대 신라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연대와 정보 교환의 장소이기도 했을 것이고 당나라와 신라 사이를 왕래하는 해상무역의 관문 구실을 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장보고는 이미 귀국하기 이전부터 그 일대의 신라방들을 중심으로 무역 활동을 벌여서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고 그 재력을 바탕으로 신라인들을 위한 대사찰인 적산 법화원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오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보고가 무턱대고 당나라 생활을 청산하고 신라로 건너온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라왕실과 장보고 측 사이에 귀국을 둘러싼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 강봉용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귀국하자마자 흥덕왕을 만나고 흥덕왕을 만나서 무엇을 이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흥덕왕에게 그러한 것을 제안을 하면 흥덕왕이 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것도 사전 조율이 다 돼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 조율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귀국을 결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는 전국에서 초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장보고가 귀국하기 전 6년 전에 김원창의 난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난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그 난은 거의 김원창이 전국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으니까 전국이 하나의 김원창의 난의 회용도리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장보고와 당시 흥덕왕 사이에서 메신저 구실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장보고가 귀국하던 해인 서기 828년의 삼국사기 기록을 살펴볼까요? 흥덕왕 3년 정월에 대하찬 김우징을 시중으로 삼았다. 장보고가 귀국하기 석 달 전에 김우징이 왕의 지근거리에서 실권을 행사하는 시중 자리에 임명되는데 아마 그가 흥덕왕과 장보고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왕마마, 긴히 드릴 말씀이 있사옵니다. 긴한 얘기라니. 또 어느 고을에서 초적이 출몰하기라도 하였느냐? 그런 것이 아니었고 잘만 하면 우리 신라 왕실에 큰 원군이 생길 수도 있는 일이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시중은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보라. 대왕마마, 궁복이라는 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사옵니까? 혹은 보고라고도 부르는데. 궁복이라면 당나라 군인 출신으로 중국에서 장사를 내 거부가 됐다는 자가 아니더냐?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옵니다. 중국 동해안에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신라방을 이루며 살고 있사온데 법화원이라는 사찰을 지어 그들을 한데 뭉치게 한 장본인이 바로 궁복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대규모 선단을 이용하여 당나라 각지와 일본을 오가면서 멀리 서역에서 온 귀중품들까지 거래해 오늘날의 거상이 되었다 하옵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로구나. 그가 정녕 우리 신라 사람이 맞느냐? 그러하옵니다. 저쪽 무진주 소속의 바닷가 출신이라 하옵니다. 그자는 무엇보다 반란을 일으켰던 평로군을 토벌하는 데에도 공을 세웠던 당나라 무령군 소장 출신이옵니다. 헌데 시중은 어찌하여 그자에 대해서 그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또한 그가 우리 신라 왕실의 원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대왕마마, 그 궁복이란 자가 신라로 귀국하겠다는 뜻을 다짐해왔사옵니다. 뭐라? 궁복이 신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하오나 대왕마마께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올 수 있다 했사옵니다. 여건을 만들어 달라? 무엇을? 어떻게? 궁복이 대왕마마께 우선 약속할 수 있는 것은 해적 소탕이라 했사옵니다. 지금 사방에서 해적들이 들끓어 지방에서 조정에 바치는 조세마저 운송 도중에 도적에게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왕실 창고가 텅 비었으니 이래가지고서야 어디 지엄하신 임금의 권위를 세울 수 있겠사옵니까? 만일에 궁복이란 자가 들어와서 해적을 비롯한 지방의 초적들을 소탕해준다면 왕실의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옵니다. 뿐만 아니라 잘만 하면 궁복이 고갈돼가는 국고를 채워줄 수도 있을 것이옵니다. 그런데 그가 과인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라 하더냐? 해적을 소탕하려면 군사가 필요하지 않겠사옵니까? 해안 지역 요지를 골라 독립적인 진을 설치하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사옵니다. 알겠느니라. 그자를 귀국시켜 궁궐로 데려오도록 하라. 국고도 고갈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국에서 초적이 일어난 그런 상황에서 아무튼 이 정치 자금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데 그런 정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장보고의 어떤 심부름꾼들이 흥덕왕에게 계속
그 제안을 했겠죠. 이제 그런 제안을 하는 연결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중에 하나가 당시 시중이었던 김우징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산동반도에서 신라로의 귀국을 타진하고 있던 장보고는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래, 신라 왕실에 나의 귀국을 타진해 보았느냐? 예, 나리. 임금을 보필하고 있는 시중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사온데 신라의 대왕께서도 나리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노라 허락하셨다는 전가를 받았사옵니다. 그런데 나리, 지금 신라 조정은 귀족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영일이 없고 백성들은 기근에 허덕이다 도적대로 변하고 사방에서 초적이 들고 일어나는 등 지극히 어수선합니다. 어찌 이런 때에 귀국하시겠다 하십니까? 왕실이 위태롭고 나라가 어지러운 지금이야말로 내가 신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신라로 돌아가서 어디에다 진을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물론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다 내 활동의 본거지를 만들 것이다. 단순히 고향여사가 아니라 자, 여기 신라 지도를 보아라. 예. 이곳에 진을 설치한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중국의 해안 지방을 왕래하기에도 용이하고 일본을 왕래하기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너는 내가 단순히 해적을 소탕할 목적 한 가지로 귀국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신라의 남서 해안에 새로 생기게 될 진은 장차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을 연결하는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서해 바다와 남해 바다의 제해권을 확보해서 당나라와 신라 그리고 일본을 오가며 이루어지는 모든 해상무역을 우리나라가 관장하게 할 것이다. 장보고가 처음 동아시아의 해상 교역, 무역을 주도한다고 했을 때 당나라와 신라 사이의 교역만 생각한 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일본까지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완도 쪽이 그 일본과의 해류를 통한 이동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건너오는 세력들을 통제하고 또 일본으로 가는 세력들을 역시 통제하는 데 있어서 완도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고 그와 함께 서남 해안 지역의 해적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본거지가 될 수 있고. 그런데 걱정이 한 가지 있사옵니다. 아니, 걱정이라니. 나리께서 신라의 대왕마마로부터 고향의 해안에다 새로운 진을 설치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내신다 해도 조정 대신들이 그 의도를 곡해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엉뚱한 곳에다 군사진지를 설치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도를 다시 보아라. 신라의 중서부 해안 지역 중에서 자, 여기 이곳이 당나라와 왕래하는 기착지인 당원군인데 이곳에 곧 당성진이 설치된다고 들었다. 그렇다면 남해 바다와 서해 바다를 연결하는 내 고향 해안에도 군현을 설치할 필요가 충분하지 않겠느냐. 조정 대신들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나리께서는 어찌 그리 신라의 사정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처하는 이곳이 보름이 멀다 하고 신라의 배들이 신라의 소식을 가득 싣고 드나드는 관문 아니더냐. 자, 그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장보고는 흥덕왕 3년 서기로는 828년 4월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대왕마마, 당나라 군중소장 궁복이 아련을 청하옵니다. 시중이 누차 얘기했던 그 궁복이라는 사람이 귀국하여 입거를 했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자, 대왕마마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게. 예, 대왕마마 용안을 아련하게 해주시니 감개가 무량하옵니다. 그래. 그대가 궁복인가? 그러하옵니다. 앞으로는 보고라 불러주시옵소서. 하옵고 소인이 당나라에서 쓰던 성은 장이옵니다. 그대의 성이 장이라?
그러니 앞으로는 장보고라 불러달라. 예, 대왕 마마. 당나라에서 그리 해왔다니 알겠느니라.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궁복이 스스로의 성씨를 장씨라고 천명하고 이름 앞에 성을 붙여서 장보고라고 했다는 것은 당시 신라 사회에서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족인 김씨 이외에는 어쩌다 왕비 가문으로 박씨가 거론될 뿐 일반 백성들의 경우 감히 성을 가질 수 없는 사회였는데, 지방 천민 출신인 궁복이 당돌하게도 중국에서 사용하던 장씨라는 성을 내세웠고 신라 조정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니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왕 마마, 소인이 중국을 두루 돌아다녀 보니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었사옵니다. 이는 못된 해적들의 소행이옵니다. 해적들의 만행은 과인도 들어서 알고 있다. 헌데 그들의 만행을 근절할 방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예, 대왕 마마. 남서쪽 해안에 군진을 두도록 허락해 주시옵고 소인에게 군사 10,000명을 내어주시면은 다시는 해적들이 우리 신라인들을 약취해서 서쪽으로 데려다 팔지 못하도록 하겠사옵니다. 알겠느니라. 군사 10,000명을 내줄 것이니 원하는 곳에 진을 설치하고 그 진을 청해진이라 부르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 마마. 삼국사기 기록에는 흥덕왕이 군사 10,000명을 내어서 청해진을 수비하게 하였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강복룡 교수는 흥덕왕과 장보고 사이에 보다 내밀한 거래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피폐해진 국가재정의 보전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장보고가 제안했던 것은 국가의 국고를 상당 부분 내가 보전을 해주겠다. 그 대신 나에게 기지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떼달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해적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해적들을 내가 진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또 제안의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되었겠죠. 근데 그건 하나의 명분이었고, 어차피 무역을 하려면 해적과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하거든요. 한 10,000여 명의 군대를 내가 조직을 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게 이제 하나의 명분적인 측면에서의 서술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서 따져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분명하게 장보고가 귀국하여 왕을 폐하람으로 왕은 군사 10,000명을 주어 청해진을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신라 조정의 중앙군사를 무려 10,000명씩이나 뚝 떼어서 장보고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신라 조정은 김원창의 난을 겪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남쪽 변경의 해안 지역에다 군진을 설치하도록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내어줄 만큼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은 흥덕왕이 장보고에게 10,000명의 중앙군사를 내준 것이 아니라 청해진 인근 지역에서 10,000명의 장정들을 징발하여 군대를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장보고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청해진이 설치됐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였을까를 생각해 보기로 하죠. 완도의 청해진 유적지에 가본 사람이면 아시겠지만 청해진의 구체적인 유적이 발견된 곳은 완도라는 큰 섬에 부속된 장도라는 조그마한 섬입니다. 장보고 기념사업회에서 펴낸 유물 유적 도록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1991년부터 장도 청해진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1998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발굴 조사 결과 장도에는 내성과 외성 등 성곽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이곳에서는 우물도 발견됐다. 많은 인원이 거주하기 위해서는 우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해안가 바로 옆에서 발견된 이 우물은 바닥이 해수면보다 더 깊은데
선박이 항해할 때 필요한 식수까지도 공급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청해진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도의 남서쪽 해안에서 10m쯤 떨어진 곳에 지름 20-30cm 정도의 나무 말뚝이 둥그렇게 줄지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이다. 이 목책은 장도 해안을 경비하기 위한 초소 또는 방어 시설이 세워졌던 흔적이다. 그런데 문제는 장도라는 이 섬의 면적이 평수로 3만여 평에 불과한 작은 섬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10,000명이나 되는 인원이 주둔하기에는 턱없이 좁다는 얘기죠. 장도라고 하는 섬이 이제 완도에 부속해 있는 완도와 고금도 사이에 있는 조그만 섬이거든요. 그 섬에 1만여 명의 군대가 주둔할 수는 없고 불가능하고, 실제 발굴한 결과 1만여 명의 군대가 주둔했을 것으로 보이는 뭐 건물지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지, 진지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거기 뭐 당집이 있기 때문에 청해진의 어떤 그 해양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그 해양 신앙 행위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해양 신앙을 했던 청해진의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그런 기지에 이제 해당된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니까 청해진의 유적을 보다 확대해서 넓게 보고 완도 본섬에서도 청해진의 시설이 있었음직한 곳을 지정해서 함께 발굴했어야 하는데 장도라는 작은 섬의 유적에만 신경을 쓰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 강복룡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거기 상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죽청리라든가 대야리라든가 이런 일대로 확대시켜서 조사를 하고 거기를 발굴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10년 동안 오직 장도에만 그 목책 때문에 장도 발굴에만 전념을 한 나머지 그 외곽 지역 뭐 죽청리라든가 대야리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지표면에서 유물이 꽤 수습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거기에 그 유적지라고 생각되는 그 땅을 관통하는 큰 도로가 그냥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장보고 청해진의 어떤 그 유적이 영원히 그 매몰되고 마는. 그런데 강종원 교수는 청해진의 본질은 장도를 비롯한 완도에 설치돼 있었다 하더라도 청해진의 초소나 진지가 서남 해안의 여러 해안이나 섬 지역에 넓게 분포돼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청해진 자체의 본진은 아마 이제 장도에 있었을 거로 추정하지만 이 본진 휘하에 여러 이 부대들이 꼭 완도의 이 장도 지역뿐만이 아니고 인근의 여러 지역들의 포스트를 다 설치해 놓고 분산되어 있을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적들을 소탕한다고 했을 때 해적들이 여기저기서 출몰 하는데 꼭 장도에만 웅크려 있어서는 해적 소탕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청해진의 본진은 그 완도의 장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넓은 범위 속에서 청해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라에는 청해진 말고도 다른 군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청해진은 여타의 다른 군진들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강복룡 교수는 우선 명칭부터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경기도 남양을 그때 당성이라고 불렀는데 당성진이라든가 그다음에 강화도를 혈구라고 불렸거든요. 이제 혈구진이라든가 등등의 이제 진이 설치가 되는데 청해진과 다른 점은 그러한 진들은 지명을 앞에다가 써서 지명 무슨 진 이렇게 하는데 청해진은 깨끗할 청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썼거든요. 바다를 깨끗이 한다. 청해라고 하는 뜻은 진해라고 하는 뜻하고 또 통하거든요. 바다를 진화한다. 그러니까 다른 진들의 경우 폐강에 설치된 진은 폐강진, 당성에 개설된 진은 당성진 하는 식으로 그 지역 이름 뒤에다 군사 주둔지를 의미하는 진압할 진자를 붙여서 무슨 진 이렇게 불렀는데 청해는
완도의 옛 지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도 지역에다 진을 설치해주면서 바다를 깨끗이 하라 혹은 바다를 진압하라는 의미에서 청해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흥도광 4년 2월에 당은군을 당성진으로 고치고 사찬 극정을 파견하여 지키게 하였다. 문성왕 6년 8월에 혈구진을 설치하고 아찬 계홍을 진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당성진은 경기도 남양만에 설치된 군사기지이고 혈구진은 강화도에 설치된 군사주둔지입니다. 두 곳 모두 진을 설치하면서 중앙에서 진골 귀족들을 그 책임자로 임명하여 현지로 파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해진의 경우 중앙조정의 진골 귀족이 아니라 지방민 출신의 장보고를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는 사실이 우선 다른 점이고, 무엇보다 청해진의 경우만 그 진의 책임자를 큰 대자에다 사절단 혹은 사신이라고 할 때 쓰는 시킬 사자를 써서 대사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 색다릅니다. 패강진이나 당성진, 혈구진의 경우 그 우두머리를 일컬어 두상대감 혹은 대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사라는 호칭에 대해서 고려대 최광식 교수는 천년을 여는 미래인 해상왕 장보고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장보고의 공식 관직명은 청해진 대사이다. 그러나 신라의 관직에는 이런 명칭이 없다. 장보고의 관직은 신라의 골품 제도나 관등 제도에 구애받지 않는 예외적인 관직이었다.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특수한 성격을 지닌 청해진 대사라는 관직은 장보고 개인에 의해서 사용됐고 이를 조정해서 묵인했을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절도사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흔히 대사라는 호칭을 사용했는데 장보고는 이 명칭을 채택해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카톨릭대 강종훈 교수의 견해도 이와 비슷합니다. 장보고를 청해진 대사라고 임명하는데 이 대사라고 하는 직명 자체는 신라에서 애초에 쓰던 직명이 아니고 중국의 번진 체제에서 그 우두머리들을 진의 우두머리를 대사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썼는데 결국은 이제 중국적인 직명을 가지고 청해진 대사라고 이제 부르게 됐다는 거. 그리고 청해진 자체가 실질적으로 그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신라적인 모델이 아니고 장보고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중국적인 모델, 당나라적인 모델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운영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조정의 반기를 들고 산동반도 일대 자신의 소왕국을 개국하여 운영했던 고구려 유민 이정기가 평로치청 절도사였습니다. 물론 이정기의 손자인 이사도에 이르러서 결국 중앙군에 의해 평정되고 마는데, 어쨌든 장보고는 당나라의 이러한 절도사들을 대사라고 칭하는 데서 착안하여 청해진 총책임자인 자신의 관직명을 대사라고 자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 설치를 허락받을 때 대왕마마, 한 가지 청이 더 있사옵니다. 무엇인지 말해보라. 앞으로 소인이 청해진의 총책임을 맡아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라 조정에서 정한 어떠한 관등도 소인에게 하사해달라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다만 소인을 청해진의 대사라 불러주시옵소서. 대사라 했는가? 우리 신라에는 그런 관명은 없는데. 당나라에서는 지방에서 청해진 같은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그렇게 부르옵니다. 뭐 그렇게 하라. 앞으로 과인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라 부를 것이며 조정의 대소신료들에게도 그리 부르라 이를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대왕마마. 이렇게 해서 장보고는 청해진을 중앙조정의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껏 바다로 나아가 활약할 수 있는 독립된 해상기지로서 그 위상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빨리 내리지 못하겠느냐? 아니,
지금 배에서 내리는 저들은 누구냐? 예, 대사. 해적들의 약취당해서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우리 청해진 군선이 해적선을 공격하여 구해온 백성들입니다. 해적선은 어찌 되었나? 해적선은 우리의 화공을 받고 침몰하였고 해적의 무리는 모두 현장에서 무찔러 수장시켰습니다. 잘하였다. 다른 군선들은 어찌 되었느냐? 예, 함께 출항했던 군선 2척은 동쪽 바다로 달아나는 해적선을 추격 중입니다. 곧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헌데 해적선에서 구해온 저들은 어찌 처리를 할까요? 저 백성들 중에서 고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여비를 주어서 돌려보내고 우리 군진에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절차를 거쳐서 군절로 받아주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대사. 애당초 장보고가 흥덕왕으로부터 청해진 설치를 허락받을 때 전면에 내세웠던 명분이 해적 소탕이었기 때문에 장보고는 청해진이 설치되고 나서 초기에는 남해와 서해 바다를 누비면서 해적의 무리들을 소탕하는 데 힘을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남해나 서해 바다에 출몰하여 신라인들을 잡아다 당나라의 노비로 팔아넘겼다는 해적들은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우선 당시에 해적들이 들끓게 된 배경을 강복룡 교수로부터 들어볼까요? 당시 동아시아에는 해상무역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해상무역이 활성화되면은 이제 그에 따라서 그 무역선을 노리는 해적들도 자연스럽게 극성을 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적들과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해적과의 전쟁 수행이 동반되는 그러한 굉장히 험난한 그런 일이었죠. 그래서 그 무역선에는 군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무장이 되어 있어요. 무장이 되어서 해적과의 싸움에서 해적들을 극복하면서 이제 무역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 당시의 어떤 무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해상무역. 해상무역이 활발해지면 바로 그 무역선을 노리는 해적들이 생겨나게 마련이고 따라서 모든 무역선은 일단 무장한 군인들을 태우고 교역에 나섰다가 해적선을 만나거나 혹은 갑자기 해적선으로 돌변한 상대 무역선의 무장한 선원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에 자주 신라에 출몰한 것으로 되어 있는 해적들은 어느 나라 출신들일까요? 강복룡, 강종원 두 교수 모두 그들 해적들 상당수는 바로 신라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해적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다국적적인 어떤 그런 인적 구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났다가 저기에 나타났다가 이제 신라인이 중심이 된 그런 해적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해적이 뭐 대마도를 공격했다라든가 그런 기록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적들이 그 업으로 삼는 그런 해적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유럽의 어떤 그런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무역을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면 또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무역선을 공격해서 해적으로 돌변하기도 하고 그런 해적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업으로 하는 해적선도 있고 해상무역을 하다가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 해적으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 해적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중국의 해적들이 신라까지 와서 이른바 치고 빠지기식으로 약탈해서 바로 돌아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이 해적들이 출몰했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많은 신라 사람들이 붙잡혀서 중국에 가서 팔리고 그 노비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들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 당나라 즉 중국의 해적뿐만이 아니고 신라의 해적들도 상당수가 있었을 걸로 좀 추정을 합니다. 그것은 일본 측 기록에 신라 해적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일본 후기의 기록을 넘기다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가 눈에 띕니다. 김파영 등 신라 사람 3명이 일본에 표류하게 되는데 그 신라인이 일본 당국에 호소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뢰옵니다. 우리 3사람은 신라 사람입니다.
조정에 바치기 위해서 저희 현에서 곡식을 걷어싸운데 저희들이 그 운반 책임자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곡식을 싣고 가던 중에 바다 한가운데에서 도적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우리 3명만 요행히 살아서 이곳 일본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제발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해적을 소탕하는 것은 곧 왕실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사서에는 신라의 해적이 대마도에 출연하는 바람에 대마도에서 중앙조정에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해하는 배를 습격해서 물건을 약탈하는 그런 해적 말고 신라의 연안을 습격하거나 선박을 공격해서 신라 사람들을 당나라로 끌고 가 노비로 매매했던 그 해적들의 정체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신매매를 일삼았던 이들 해적들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바 있는데, 일본의 어떤 학자는 그들이 당나라 해적들이라고 했고 다른 학자는 신라 해적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학자는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의 혼성 집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당나라 사서에는 신라에서 팔려온 노비를 일컫는 신라노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책부 원규의 기록에 의하면 헌덕여행 때인 서기 816년의 신라 조정에서는 김장념이라는 사람을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내는데, 그는 당나라 헌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 폐하, 신라국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황제 폐하께 긴히 올릴 청이 있어 들었사옵니다. 그래. 어디 말해보거라. 예. 지금 당나라 동쪽 해안 지역에선 잔악무도한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마구 잡아다가 노비로 매매를 하고 있사옵니다. 뭐라? 해적들이 잡아온 신라 백성들을 우리 당나라에서 노비로 팔고 산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청하옵건대 어명을 내리시어 이를 금하게 해주시옵소서. 알겠느니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이다. 지임이 칙령을 내려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신라국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 황공하옵니다, 황제 폐하. 그런데 당나라 헌종의 칙령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른바 신라노의 매매 행위는 산동반도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지역은 이정기의 후손인 이사도가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칙령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 819년 당나라 중앙조정의 군사가 이사도의 평로군을 평정하고 설평이라는 사람이 새로이 당 헌종의 임명을 받아 평로군 절도사로 부임합니다. 당나라 사서인 당이요에 의하면 평로절도사 설평은 당 헌종에게 이런 상소를 올립니다. 황제 폐하, 지금 둥주와 내주 등 이 일대의 여러 연안 지역에서 신라인이 노비로 팔리고 있는데 이는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옵니다. 폐하께서 칙령을 내려 이를 금하도록 해주시옵소서. 과인이 일찍이 그와 같은 일을 근절토록 칙령을 내렸던 것인데 아직까지 신라의 백성들이 노비로 거래되고 있다니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황제로서 명하노라. 당나라의 노예로 있는 모든 신라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이렇게 되자 신라에서는 김주필을 특사로 파견하여 노예에서 해방된 신라인들을 귀환시키기 위한 선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상이 당희유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사도 세력이 평정된 뒤에 새로 부임한 설평이라는 절도사가 신라 노비의 매매를 근절시켜달라고 당나라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것은 장보고의 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보고는 청해진이라는 독립적인 군사기지를 기반으로 해서 해적 소탕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흥덕왕이 요충주에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고 장보고에게 군사 10,000명을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화연간 이후로는 해상에서 신라 사람을 사고 파는 자가 없어졌다. 신당서에 기술된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나라 연호로 대화연간이면 서기 827년에서 835년까지에 해당합니다. 신라 흥덕왕 2년에서 10년 사이에 해당하니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장보고가 신라로 귀국하여 활동한 지 7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신라인이 해상에서 노비로 팔려나가는 일은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장보고가 해적들을 모두 소탕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청해진의 둥지를 튼 장보고의 이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탐색해 보기로 하고 다시 삼국사기 신라본교의 흥덕왕 치세의 기록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덕왕 5년 4월에 왕이 병환으로 평안하지 못하였다. 이에 승려 150명에게 불공을 드리게 하였다. 흥덕왕은 즉위 이후부터는 아마 신체가 허약해져서 꽤 오랫동안 병치레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와 함께 수뇌부를 엮어가던 왕비 장화 부인이 즉위하자마자 세상을 떠났는데 후비를 들이라는 청을 뿌리친 것을 보면 흥덕왕의 상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위 6년째 되던 7월 대왕마마, 환우도중하시온데 이런 소식을 전해 올리게 되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무슨 소식인데 그러느냐? 지난 2월에 당나라로 떠났던 사절단이 그래, 김능유를 비롯해서 9명을 당나라 사절단으로 보냈는데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무엇이 큰일이라는 것이냐? 대왕마마, 능유 왕자님을 비롯한 일행 9명이 당나라에서 돌아오던 길에 풍랑을 만나 모두 익사하였사옵니다. 뭐라? 능유하고 사신단 모두가 바다에 빠져 죽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냐? 신라본기에는 왕자 김능유와 일행이 돌아오다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흥덕왕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국에 사절로 보내거나 혹은 수기로 보낼 때는 왕의 먼 조카뻘을 보내면서도 왕자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바다에 빠져 죽은 김능유는 흥덕왕의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서의 왕자는 왕족들을 왕자라고 칭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흥덕왕의 실제 왕자였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어쨌든 흥덕왕 사후에 정통성을 갖고 그 뒤를 이을 수 있는 흥덕왕의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5년째에 이제 그 와병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그 후계 구도를 놓고 귀족들 사이에 진고 귀족들 사이에 여러 가지 치열한 암투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흥덕왕은 병으로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사를 살피기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봄철부터 여름철에 걸쳐서 가뭄이 극심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어찌 임금의 자리에 있는 과인이 호의호식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당분간은 정전에 나가지 않을 것이며 과인의 끼니 음식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대왕마마, 신들이 식량을 줄일 것이니 환우 중이신 대왕마마께서는 식사를 줄이신다는 말씀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병환으로 평안하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도
5년 이상을 더 왕위에 있었던 것을 보면 재위 11년 중 절반가량의 기간은 병마와 싸우느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재위 11년째인 서기 836년 12월 내가 죽거든. 10년 전에 먼저 내게 들떠난 왕비의 무덤에다 함께 묻어다오. 자신의 사후에 국사를 어떻게 처리하라든가 아들이 없으니 누구를 왕으로 세우라는 등의 유언을 남기는 일보다는 왕비 곁에 묻히고 싶은 마음이 더욱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흥덕왕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경주의 북쪽 안강에서도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곳에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초에 이제 장화 부인을 묻었던 무덤인데,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같이 묻어달라 해서 이 안강 지역에 가서 왕릉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흥덕왕릉은 현재 신라 왕들의 무덤 가운데서는 경주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 시가지를 크게 벗어나서 안강의 북쪽 지역에까지 능이 이제 설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러한 수뇌부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덕왕의 수뇌부는 이렇게 마무리됐으나 그가 떠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